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담당하고 있는 임규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시스코 넥서스로 구현하는 AI 네트워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GPU 클러스터, GPU 서버 위주의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제목만 바라본다라기보다는 네트워크에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오늘 제 세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AI 네트워킹에 대한 특징입니다. 과연 도대체 GPU 서버에서 어떤 짓을 하길래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병목이 생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코 넥서스를 통해서 이 AI 네트워킹 과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AI 네트워크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진행할 제 모든 세션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네트워킹이 얼마나 이 GPU 클러스터에 성능을 미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AI 네트워크를 만든다, AI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요즘의 특징은 GPU 개수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GPU 클러스터를 하나 이루는 데에 수십 개의 GPU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어떤가요? 2025년에 들어서는 약 10만 개 이상의 GPU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내용이고 오픈 AI사의 챗GPT-4라든지 아니면 xAI의 그록 3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 이상의 GPU를 클러스터링으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GPU를 10만 개를 가져다 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 AI 클러스터의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AI 클러스터, GPU 서버들을 엮어주고 그런 역할은 스위치가 하고 결국엔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의 병목을 잘 막아주는가가 이 AI 클러스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함축을 시켜놨습니다. GPU를 4개를 가져다 놓고 각각의 GPU들은 상호간에 모두 통신하는 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령 저희가 10만 대를 가져다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4개만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GPU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가령 10만 개를 저희가 가져다 놓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GPU 서버당 8개의 GPU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렉에 배치를 시켜야 되고 어느 TOR 스위치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GPU와 GPU 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뚫어주느냐가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100G로 학습을 수행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800G로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GPU 서버만 고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는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결국엔 네트워킹이 얼마만큼 이것들을 병목 없이 이어주느냐가 우리가 원하는 고성능 AI 클러스터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AI 네트워킹에 대해서 제 오늘 세션 주제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우리 네트워크 가이들이 좀 알아야 하는 이 서버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GX H100, 엔비디아사에서 나오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ORU 정도를 차지를 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케이블링이 연결하기 전에 또는 서버가 어떻게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력입니다. 일단 맥스 10.2kW를 먹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을 산정을 할 때 어느 포트는 전력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GPU 서버는 절대 고객들이 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2kW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이걸 암페어로 따져보면 46A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스위치 400G를 가져다가 풀로 계속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A를 쓰게 되는데 굉장히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가 렉 하나를 설계를 할 때도 많으면 30A 정도 설계를 하시죠. 데이터 센터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두 렉에 하나의 GPU가 들어가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46A라고 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저희 한 호수에서 쓰는 게 30A 정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GPU와 GPU 간의 연결은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들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400G 8포트가 나오고 이 8포트는 그동안 사용하셨던 QSFP 더블 덴시티라고 하는 400G도 사용을 하지만 옥탈이라고 하는 8개죠. 옥탈 SFP 방식도 사용을 해서 상호 간에 GPU 클러스터를 맺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 세션에서도 저희가 네트워크 병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GPU들이 어느 짓을 하길래 어느 행동을 하길래 GPU들이 병목이 생기냐 네트워크에서 그걸 저희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GPU가 10개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1번 GPU는 2번 GPU한테 명령 실행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2번 GPU는 나 완료됐어. 그러면 또 명령을 받고 쭉 모든 연산 10개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 이젠 동기화 하고 또 다시 사이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패턴보다는 한 번에 버스트가 쭉 일었다가 패킷이 전체가 쭉 떨어지고 다시 쭉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와닿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의 목표는 GPU 10개를 가져다 놓고 이 GPU 10개가 한 방에 거의 동시에 연산이 끝나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병목이 어느 방식으로 생기냐면 GPU가 7번까지 쭉 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클러스터를 맺어놓은 GPU는 10개예요. 그럼 이 10개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병목이 생깁니다. 이때 작업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지만 밀려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진을 여러 개 찍는 거랑 같죠. 코끼리를 앞에서 사진 찍고 위에서 사진 찍고 옆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처럼 이 사이클 한 바퀴가 도는 게 AI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트래픽 패턴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GPU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놨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밀리게 되면은 클러스터링 할 필요가 없죠. 일단 병렬 처리하는 장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클러스터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제대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GPU들이 전부 다 한 방에 돌고 작업 완료 모두 한 번에 외치는 게 저희가 가져가야 될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AI 네트워크의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밴드위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밴드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가장 먼저 밴드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GPU들이 한 방에 싱크를 맺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병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400G, 800G 기반으로 블락킹 없는 패브릭을 만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끼리 서브스크립션을 만들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턴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목이 일어났을 때도 레이턴시가 생기지만 프로토콜적으로도 레이턴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이 RDMA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더넷은 쓰지 않았던.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PU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레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RDMA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 IPSC 방식으로는 이 로드 밸런싱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징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논블락킹 패브릭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물리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TOR 스위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 TOR 스위치가 48포트다라고 했을 때 상단으로 뭐 백지 2포트나 1포트를 연결을 하셨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네트워크 스위치의 오버 서브스크립션 레이셔는 4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풀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써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AI 네트워크 밑에 GPU 서버를 가져온다.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럼 GPU 서버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당 400G의 트래픽을 정말 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GPU 서버를 수용하기 위해서 16포트의 400G를 줬다라고 하면은 상단으로도 16개의 400G를 주는 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게 없다, 블락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논블락킹 패브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ROC 버전 2입니다. 이제 ROC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DMA,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 그리고 리모트 DMA입니다. 멀리 있는 쪽에 저희가 통신할 때 CPU를 거치지 않고 통신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더넷을 통해서 날리겠다라고 하는 게 ROC라고 하는 기술이고 현재는 ROC 버전 2로 라우팅까지 가능한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게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단순히 이렇게 초저지연, 고성능을 위해서 ROC 버전 2를 쓴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플로우 컨트롤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TCP/IP라는 통신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TCP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쭉 늘어가다가 드랍 포인트가 한번 쭉 생긴다라고 하면은 쭉 속도를 늘렸다가 다시 올리고 드랍이 생기면 다시 내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AI 네트워크는 로스를 허용하지 않는 네트워크입니다. 로스가 없어야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서 사용하는 플로우 컨트롤은 ECN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서버가 그러니까 두 개의 GPU가 하나의 GPU로 쭉 접근을 하는데 병목이 생겼을 때 스위치는 오는 길목이 막힙니다 라고 해서 마킹을 하나 보내게 되면은 받는 GPU 입장에서는 보내는 친구들한테 오는 길이 막히니까 좀 천천히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애시당초 트래픽을 드랍시키지 않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래픽이 빠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애시당초 멈추라고 해버립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PFC라고 하고 컨셉은 멈춰라 라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로스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이 AI 네트워킹의 기본적인 플로우 컨트롤 방식, 로스리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상단, 하단,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없다. 논블로킹 패브릭을 만들었고 두 번째로 로스리스에 대한 프로토콜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은 사실은 AI 네트워킹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인프라, 지금까지는 도로를 깔았고 지금부터 이제 신호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저희 넥서스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대1 그러니까 1대1 서브스크립션 레이쇼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떤 로스리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구현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인프라만 다 깔렸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마주하게 될 이슈는 전 영역의 네트워크 스톡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멈춰라 패킷들이 전부 다 넘쳐가지고 모든 네트워크 스톡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이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ECMP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퀄 코스트 멀티패스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은 사실 혼잡을 인지하기보다는 해시를 돌려서 어느 인터페이스를 딱 타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헤더랑은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해시를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슈를 살펴보고 넥서스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포트의 속도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세밀하게 컨트롤하느냐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 발생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GPU가 하나의 GPU로 쭉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복목이죠. 400G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400G를 정말 순식간에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로스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PFC라는 걸 쓰는데 PFC가 모든 네트워크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우측 하단의 계측기 제가 테스트를 실제로 해봐도 트래픽 레이트가 그냥 빵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보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빵이 되고 더 이상 패킷을 보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코에서는 PFC 와치독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PFC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눈여겨보다가 이 네트워크 스톡이 걸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스탑, PFC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인터페이스를 셧다운을 해버리거나 PFC가 넘치지 않도록 애시당초 드랍을 시켜버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드랍을 다 그러니까 드랍을 사전에 시키기 때문에 이 전체 네트워크가 멈춰버리는 그런 재앙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ECMP의 함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스위치를 가져다 놓고 이 스위치가 상단에 예를 들어서 내 포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분명히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서버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4개, 상단으로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똑같은 레이쇼를 맞춰서 4개를 뽑아냈습니다. 자, 1, 2, 3, 4 서버가 전부 하나의 스위치로 몰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 당연히 가장 좋은 스토리는 모든 인터페이스로 이 패킷을 균일하게 뿌리면 드랍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스위치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특정 인터페이스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현상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ECMP라고 하는 거는 Equal Cost Multipath입니다. 말 그대로 Equal Cost지 Equal Flow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Equal Packet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정한 인터페이스로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의 병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스위치 입장에서는 내가 패킷을 수신을 하고 이 패킷을 수신을 했으니까 내가 연결된 모든 인터페이스에 패킷을 전부 다 뿌려버리면 되겠네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받은 패킷을 모든 인터페이스로 전부 다 골고루게 뿌려버리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남한테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다른 스위치나 다른 닉한테 이 재앙을 미루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연결된 모든 인터페이스에 전부 패킷을 뿌려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리오더링이 일어납니다. 패킷의 시퀀스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종단의 스위치에서 최종단의 스위치에서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패킷의 순서를 맞추거나 또는 서버의 닉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조립하는 것 자체가 레이턴시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조립을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드랍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코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DLB입니다.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이라는 기술이고 DLB의 강점은 기본적으로 컨제스천에 의해서 패킷이 드랍되는 걸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리오더링이 일어나지 않게끔 포워딩 디시전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는 TX 로드를 인지하고 패킷을 포워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1번 서버에서 패킷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로드, TX 로드를 봤을 때 2번 포트가 가장 로드가 적네요. 그럼 2번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컨제스천이 근본적으로 방지가 됩니다. 두 번째,
저 빨간색 패킷은 실제로 네 번째 링크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4번 패킷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2번이 가장 한가하니까 2번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번으로 보내게 되면은 저 4번으로 기존에 가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패킷이 꺾이게 되면서 다른 패킷보다 더 빨리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패킷만 여러 군데로 뿌리게 되면은 리오더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레이턴시가 굉장히 증가하는, 또는 종단에서 재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하거나 패킷이 애시당초 드랍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던 쪽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저희 이제 플로우 레스 스위칭이라고 해서 내가 보낸 쪽에 어떤 패킷이 가는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 테이블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특정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 있는 그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IP 네트워킹에, 그러니까 AI 네트워킹에서 이 IP 기반으로만 또 해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저희가 1.1에서 2.2로 통신을 하고 소스 포트는 6만 번대, 그 다음에 실제로 도착지 포트는 4791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동안 로드 밸런싱을 1번 서버가 들어왔을 때 2번으로 보내면 괜찮았어요.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 IP가 다를 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보내도 어느 정도 통신이 커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ROC라고 하는 패킷을 사용하게 되면서 GPU와 GPU 간에는 IP 대 IP가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Q-페어라고 하는 이 짝지가 있습니다. 통신을 해야 되는 짝지가 있고 이 짝지는 5 튜플이 아니라 그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사용하셨던 5 튜플 기반의 IP 해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패킷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한쪽으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시스코 넥서스는 해결할 수가 있느냐? 유저 디파인 필드라고 하는 ECMP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저 디파인 필드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5 튜플 기준으로 IP 해시를 수행을 하지만 AI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을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5 튜플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 튜플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구분되어 있는 패킷이 너무나 많습니다. Q-페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는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넥서스는 단순히 5 튜플이 아니라 특정 헤더 안에 있는 어떤 필드를 보고 IP 해시를 시킬 거냐, ECMP를 수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에이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튜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패킷이지만 Q-페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패킷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골고루 뿌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저희는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컨제스천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IP 5 튜플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AI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Q-페어를 가져다가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드랍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UDF라고 하는 유저 디파인 필드, AI 네트워킹에 맞는 Q-페어를 가지고 ECMP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DLB라고 하는 어떤 포트가 가장 TX 로드가 낮은지를 확인하고 패킷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썼을 때 최상의 성능을 낼 수가 있고, 말 그대로 UDF다 라고 하면은 동일한 IP 5 튜플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Q-페어를 기준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포워딩 디시전을 할 때는 가장 놀고 있는 포트, TX 로드가 가장 낮은 쪽으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맥스와 민이 정말로 균일하게 나옵니다. 균일하게 성능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그래프가 나오네요. 실제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는 이런 식의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327기가인데 저 위쪽보다 성능이 좋은 게 아니냐, 맥스가 327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하고 미니멈이 76기가가 나왔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맥스 327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특정 한 포트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I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능이 일정하게 쭉 잘 나와야 되고 드랍이 없어야 되고 컨제스천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IP 헤더와 스위치가 봤을 땐 똑같지만 AI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특정 헤더에 봐야 되는 룩업 조건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 넥서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세션을 요약을 해보면은 고성능 AI 네트워크, ROC 기술을 적용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논블로킹 패브릭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슈를 말씀드리고 넥서스를 해결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가장 재앙이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 전체가 스톡이 걸려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스톡이 걸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IP 플로우는 똑같을 수가 있고 이 안에서 그동안의 해시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넥서스는 이 AI 네트워킹에 맞는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싱을 말씀을 드리고, DLB는 TX 로드가 어디가 가장 낮은지를 보고 그쪽으로 던진다. 그리고 UDF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5튜플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IP 헤더에 있는 필드값까지 룩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포워딩을 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저희가 이제 최상의 성능을 제공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